오늘 그 할 리뷰는 1284회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에요. 엄마의 마지막 손님, 대구 청테이프 살인 사건이라고. 이거 사실 유튜브에 검색하면요, 지겹게 많이 나옵니다. 이미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제 채널에 구독이 돼 있고 범죄 사건을 몇 개 봤고 유튜브에서 이런 걸 좀 찾아보는 분들은 사실 좀 지겹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봅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하고 범죄 사건 유튜버 중에 이거 안 한 사람은 없어요. 미제 사건이고 유명해서. 근데 우리는 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리뷰하는 거니까 사건도 사건인데 이제 이 장면에 대한 연출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보자고, 프로파일러들이 나와서 어떤 말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좀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좀 더 새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갈게요. 제 어릴 때 기억에는 카스테라, 처음 카스테라를 제가 집에서 수제로 먹어봤어요. 이 집에서 많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쉬다 가고. 거의 사랑방 같은 집이죠. 홍태순 씨입니다. 1947년생. 이 집 주인이에요. 대가족의 맏딸, 교사의 아내였고 1988년에 고향 근처 대구에 가서 집을 짓고 살게 됐대요. 남편입니다. 쥐꼬리만한 봉급 가지고 생활하고 애들 학비 대주고 어쩌고 하니까 되게 아끼셨거든요.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도 한 칸만 쓰셨던 분이에요. 89년도에 엄마가 이제 마음 놓고 이렇게 자 여유 있게 좀 다니자라고 엄청 근검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집 짓고 내 집 마련이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여유 있게 이제 살자 목표를 이뤘으니 근데 사건이 터졌다, 약간 이런 흐름인 것 같아. 10년 만에 빚도 다 갚았고 1999년도부터는 외출도 예전보다 많이 하게 됐다. 제가 안성에서 근무를 했어요. 안 식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여행을 갔나 생각이 들어서 이튿날 전화를 했어요. 또 안 받아요. 12월 20일인데 안성에서 근무하던 홍태순 씨의 남편이 갑자기 아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처제에게 전화를 했고, 연락받은 처제가 급히 그날 밤 9시 홍태순 씨의 집을 가봅니다. 도착했을 때 이 대문은 잠겨 있었다고. 처형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래서 담을 넘어 들어가니까 현관문은 열려 있습니다. 계단에 딱 올라가는 테이프 있죠? 여기 계단 위에 테이프하고 칼이 있더라고요. 집 현관부터 이어지는 계단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빨간 커터칼과 노란색 테이프. 맞은편이 홍태순 씨가 가장 많이 생활하는 거실 출입문이었다. 거실을 딱 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다시 계단을 타고 가니까 부엌에 김장한다고 고춧가루 이런 게 놓은 것하고 딱 있더라고요. 여기로 가면 문이 이 뒤로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현관문 열려 있었지만 안쪽에 거실문은 잠겨 있었고, 처제랑 같이 홍태순 씨 집 방문한 제부는 집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 집 구조가 좀 특이하대요. 현관과 계단으로 연결된 거실은 1.5층 정도 높이로 다른 방들은 2층 높은 위치에 있는 구조였다. 빨간색 부분은 베란다로 기역자 형태. 여기 부엌과 거실을 이어준다. 거길 통해 거실로 들어가니까 김장을 위한 절임 배추 아까 봤죠? 여기서 보니까 희미하게 해가지고 딱 누워있더라고요. 누워있어가지고 내가 고함을 지르고 집사람 보고 빨리 올라오라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쓰러진 현장인가봐. 보면은 시신인 것 같은데요. 예. 가지런하죠? 범인이 죽이고 이 자리로 옮겼거나 결박을 한 거거나 그런 의도였겠죠. 머리를 비닐봉지로 씌워놨는데
겉을 층층 테이프로 감아놓은 것 같아요. 테이프는 청테이프더라고요. 사망한 홍태순 씨는 얼굴이 비닐로 쌓여 있었고 그 위는 청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었고 팔과 다리도 결박된 상태였다. 현장에도 최초 우리가 나갔었지. 그분이 둔기로 맞았을 거야, 머리에. 현장에 방 안에 돌도 있었고 저런 돌 있잖아요, 뭐 장식하는 돌. 예, 수석. 이걸로 내리쳤나 보다. 안방에 장롱이 둘 있거든요. 장롱이 다 열려 있었어요. 뒤진 흔적으로 봤어요. 우리는 절도범이 침입절도하러 들어와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조우해서 위협하면서 벌어진 일 아닌가 생각했어요.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감식과구나. 아. 엄청나게 뒤졌네. 강도인 것 같아요. 그럼 사라진 게 뭐냐는 건데? 다 있대. 뒤진 흔적은 도둑이 뒤졌을 수도 있는데 피해자를 묶으려고 뭔가를 찾기 위해 뒤졌을 수도 있겠다. 진짜 도둑놈이라면 깜짝 놀라서 도망갔을 텐데요. 평생 처음 그 집에 들어오는 비면식범이라면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피해자의 발을 묶고 손을 묶고. 입속에 장갑인가 뭔가 있었어요. 입에 뭐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어요. 있고 입가에 테이프를 바르고 그 바깥에 또 아까 그 비닐봉지를 묶었다니까? 얼굴을 덮었어요, 비닐봉지로. 범인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 피해자인 홍태순 씨를 결박했는데 청테이프로 여러 번 감긴 얼굴에 비닐을 벗겨내니까 입주위도 여러 겹 청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입주위에 청테이프를 벗겨내자 홍태순 씨의 입안에서 장갑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발 묶었죠. 손을 또 가지런히 묶어서 가지런하게 마치 관 속에 있는 사람처럼 차렷 자세로 이렇게 있었어요, 여자가. 워낙 반듯해서 염하는 자세, 그것만 기억에 남아요. 결박을 한 게 살아있을 때 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망하고 나서 한 것 같으세요? 사망하고 나서 그랬겠지. 왜냐면 반항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일단 테이프를 벗겨보니까 입을 또 붙여놨었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압하고 입을 먼저 막아놓고 뭐 어딨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제 생각에는 아는 사람인데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 집에 뭐 어떤 돈 뭉치를 보관하고 있다든지 뭐 금괴가 있다든지 어떤 뭐 돈 될 만한 뭐 그래서 이걸 노리려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없어. 뒤져봤더니. 근데 어쨌든 도둑질을 하러 왔으니 죽이고 도망가는 거죠. 근데 아는 사람이니까 뭐 죄책감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시신을 좀 이렇게 정돈한 것 같은 기분이 있습니다. 침입이 아닌 방문, 절도범이 아닌 지인으로 보이는 해당 사건의 범인. 범인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 홍태순 씨를 결박했지만 자세가 반듯할 수 있었던 건 홍태순 씨가 사망한 후 오랜 시간 집에 머물며 집안의 물건들을 가져다가 결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물건을 훔치기 위해 뒤진 곳들을 보면은 사실 안 뒤져도 될 만한 곳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홍태순 씨를 결박할 때 사용한 테이프는 피해자 아들 방에 있던 거다. 아들 방에 다시 테이프를 가져다 두기도 했다. 이러면 또 맞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범인은 염을 하는 것처럼 시신을 결박했다. 반듯하게 놓고. 아들은 부산에 가 있으니까 딸은 미국 가 있고 남편은 경기도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자고 가도 올 사람 없다고 하는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이다. 지문 감식도 다 했죠. 근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때 형사로서는 CCTV가 많이 있었으면 좀 수사하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피해자 중심 수사를 이렇게 쭉 하면 웬만한 건 다 나와. 백일하에 드러나거든. 그분은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어. 착하게 사신 분이었다고. 원한 관계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죽어야 되냐. 이 사건은 이제 영구 미제가 됐습니다. 2014년 12월 19일에 공소시효 만료예요. 면식범이지 않을까 하는 추정 외에 아무것도 찾은 게 없어, 사건이.
돌아가실 때도 혼자 계셨잖아요. 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고집 부려서 미국으로 나가서 그것도 죄송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 실마리도 못 풀어서 죄송하죠. 사실 이 사건도 동등한 억울한 사건이잖아요. 공소시효 폐지 이전 사건에도 이만큼 중요한 거가 있었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뭐 처벌은 안 됩니다. 이제 어느 날 범인이 나 범인입니다 하면서 증거를 다 갖고 와서 자수를 해도 처벌이 안 돼요. 이건 이제 사건이라고 안 보는 거야. 범인도 범인이라고 안 봅니다, 이제. 하지만 사실을 다 밝혀내고 싶다, 가족은. 저희가 사실 포기하고 있다가 올 초에 우연히 청테이프 부산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예, 이거는 얼굴에 청테이프 막 이렇게 감았는데 여러분 다 알걸요? 편편하게 빤빤하게 감았어요. 청테이프가 접착력이 세잖아. 조금만 지들끼리 붙어도 자국이 남고 잘 안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되게 깨끗하게 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보하게 됐어요. 자, 이제 과거의 수사 내용을 좀 이제 확인하는 거죠. 살인사건 현장 카메라 촬영하겠습니다. 그 부산 사건 말하는 거죠. 발자국 거꾸로 남잖아요. 여기 파우더 화장품 묻혀가지고. 2008년 5월 7일 7시 25분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에서 살인사건 발생합니다. 대문 열려 있었는데 집안이 난장판이었다. 안방에서 해당 집에 거주 중이던 부부의 아내가 사망한 채 발견합니다. 얼굴과 손에 총테이프가 감긴 채 죽어 있었어요. 안방에 텔레비전 켜져 있었고 창문 열려 있었고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으로 알려지게 됐죠. 예, 테이프가 보면은 되게 고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을 때 붙인 게 아니라 죽이고 붙였다. 이렇게 볼 정도로, 그죠? 균일하잖아. 우리가 발견할 때는 청테이프가 감겨져 있었고 이 사람이 사망해 있기 때문에 청테이프로 인한 비구폐색으로 보긴 하지만 그 전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손이나 다른 물체를 이용해서 입이나 코를 막아서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과 이번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의 공통점은 두 피해자는 청테이프에 감겨 아주 반듯한 자세로 발견됐다는 점이 있고요. 청테이프에서 질식에 의한 발버둥의 흔적이 없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시신을 감은 게 아니라 죽이고 나서 감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마치 일부러 이미 죽은 피해자를 청테이프를 질식시켜서 살해한 것처럼 보이게 처리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뭐 이런 점들이 좀 비슷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침입로가 우리 판단에 저쪽일 수도 있는데 이 앞이 창문이거든요. 예, 이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범인이 침입한 것처럼 밖에서 안쪽으로 비닐이 칼로 찢어져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옥상에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위치였다.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체온으로 사후 경과시간 추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기장판 켜놓고 갔어요. 부산은 이때 상당히 더운 날씨였는데 전기장판 위에 피해자가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부패가 좀 더 빨리 진행됐다. 그래서 사망 추정 시간을 알아내기가 어려웠대요. 근데 이거 지금 기술로는 알아낼 수 있을걸요? 그 당시 부산의 평균 온도, 그랬을 때 집안의 온도에서 전기장판의 온도, 전기장판 위에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거 감안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도둑 든 흔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자를 이렇게 다 열어보나? 도둑들이? 워낙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뜨겁게 해놨으니까 보일러를 하도 올려가지고 바닥이 뜨끈뜨끈할 정도였어요. 이 사건에서도 시신 사망 시점을 속이기 위한 작업을 해놨네, 범인이. 보일러를 켜놨습니다. 엄청 세게 틀어놨어요. 그래서 추운 날이었지만 시신 부패가 빨리 진행됐습니다. 아니 뭐 거의 같은 새끼라고 봐도 될 정도로 해놨네. 시체 검안서를 보면은 홍태순 씨 뇌에 심한 부패상, 머리를 투석으로 맞은 걸로 보이니까. 내 기억으로는 이게 옷이 털이 아니고 인조라서 옷이 바닥에 뜨거워서 눌어붙었어요. 기억에 한 번에 한 드럼씩만 겨울에 한 번만 기름을 넣으셨던 것 같아요. 줄자 같은 거를 보일러에 붙여 놓으셔가지고 하루에 얼마만큼 기름이 내려가는지 눈금을 확인해요. 알뜰했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보일러를 이렇게 킬 리가 없다. 그 얘기예요. 홍태순 씨는 사망한 후 바로 발견된 건 아니지만 원래라면 차가운 겨울 날씨로
추운 방 안에서 사체가 온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일부러 틀어놓고 떠난 아주 뜨거운 보일러로 인해 오히려 홍태순 씨의 사체 부패가 빠르게 진행됐다. 그러니까 뭐 그 피해자가 누워있을 때 옷 보니까 이렇게 뭐 패딩 같은 것도 좀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야. 범인의 조작 같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옷차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발견 당시 입고 있던 겉옷이 녹았다. 홍태순 씨가 보일러를 켰을 수도 있지만 절약을 워낙 하는 사람이라 잘 안 틀었고 집에서 생활할 때도 옷을 여러 번 껴있고 방금 얘기한 그거. 자기한테는 그렇게 아끼는데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는 아끼지 않았다. 없는 집에서 피아노 그때 당시에 135만원짜리였나 그랬어요. 그걸 이제 작은 방 13평 아파트 아랫목을 차지한,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 그 목돈을 쓰신 거죠.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홍태순 씨는 자기는 파스 살 돈도 아꼈는데, 앞에서 이제 현관 앞에 그 노란 테이프랑 커터칼이 있었잖아요. 그거 홍태순 씨가 관절염으로 무릎에 파스 대신 붙여오던 거래요. 테이핑한 거구나. 그럼 이런 사람을 죽인 범인은 대체 어떤 새끼냐. 현장을 처음 발견했던 제부는 현장에서 어떤 걸 봤다는데, 부엌에요. 여기서 이제 딱 보니까 커피잔이 2개가 딱 있더라고요. 물에 담가놨더라고요. 누가 찾아왔었나 본데요. 갑자기 누가 찾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아는 사람이 왔다 정도로 의심을 했어요. 저렇게 펼쳐놓고 누군가를 부르시진 않거든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김장 때문에 배추 손질하고 절이고 하는데 예정에 없던 손님이 왔나봐. 그래서 커피 같이 마시고 얘기하다가 그 새끼가 범인이라면은 사람들 다 비었을 때, 혼자 있을 때 뭔가가 이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지 뭐 당사자한테 들었던지, 또 엄청 아끼는 사람이니까 따로 모아두는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안 식구는 꼭 2층에서 벨을 누르면 확인하거든요. 뻔히 보여요. 2층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럼 먼저 내다 봤을 것이고, 그리고 문을 열어줬으면 진짜 아는 사이일 텐데 이러면. 컵도 평소에 아끼던 컵이래. 잘 안 쓰는 컵. 2층에서 대문 밖에 방문자가 보이기도 해서 수상한 사람이면 열어주지 않기도 했고, 이런 걸로 봐서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나랑은 이 정도 친한 사람, 그런 차이가 다 있는데 홍태순 씨랑 가장 가까운, 가장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쪽이지 않을까. 지금 여기는 근데 집이 허물어졌대요. 이 건물이 다른 거지였대. 그럼 현장도 지금 이제 없는 거야. 홍태순 씨 주위에 수상한 사람이 없는 거냐. 내가 없어서 어디 갔어 하니까 처형이 요즘 가을 단풍 놀러 다닌다고 하면서 뭐 주일마다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전화를 안 받네 이러니까 언니가 친구하고 고추 사러 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장철 그쯤 됐을 거예요. 방앗간 주인, 내가 여기서 방앗간 하고 있었거든. 나한테 고춧가루 빻아서 김치 버무렸는데 그렇게 살해된 걸로 알고 있거든. 수수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놀랍더라고요. 주일마다가 이제 주말을 말하는 걸까요? 누군가와 단풍놀이를 다녔다고 하는데 당시 함께 다닌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대요. 이제 와서. 하지만 혼자 김장을 하던 홍태순 씨는 동생에게 김장을 위해 친구랑 고추 사러 간다고 말했고, 방앗간 주인은 고추 5근 사와서 빻아간 홍태순 씨 기억하고 있고. 그렇다면 정확히 살해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1999년 12월 16일 오후입니다. 주유소 직원인데요. 그런 건 보통 부판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정 배달만 조그맣게 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엔 좀 많았어요. 남다르게 한번 지어본다고 지은 거예요. 터는 별로 안 큰데 오막조막하게 아주 쓸모있게 했다니까요. 새도 넣고요. 돈이 없으니까 새도 받고요. 사건 발생 4일 전 홍태순 씨가 보일러 기름을 외상으로 샀대요. 그거 받으러 온 사람이 있었어. 이 기름은 홍태순 씨 집에 보일러를 채우는 게 아니라 1층에 있던 새놓은 2세대 집 중 하나의 보일러를 채우는 거다. 그리고 곧바로 그 보일러를 채운 집에는 60대 여성이 이사 왔다. 집 계약하고 며칠 뒤 이사 오니까 기름 미리 넣어놓은 거구나. 추운 날 이사하니까. 저는 전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근데 내 기억에는 그때 방이 양쪽으로 다 나갔어요. 일단 오전 8시 보면은 세입자 60대 여성이 전날 보일러값 외상을 홍태순 씨에게 주고 집을 비웠다.
그리고 9시 남편이 전화했지만 안 받았다. 그럼 이 시간 아닙니까? 결국? 오전 10시에 기름 배달부가 기름 외상값 받으러 집에 왔는데 홍태순 씨 집에 대답이 없어서 못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홍태순 씨는 누군가를 만났대요. 9시, 10시가 왜 부재돼 있지? 12시 반에 누구를 만났어요. 부동산업자가 그 집을 나간 걸로 나오잖아요. 커피잔 2잔을 꺼내가지고 둘이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손님이 2명 왔는데 자기는 안 먹고 줄 수도 있고 전봇대가 있어도 예사로 지나가는데 천단 전화번호가 언니 집 번호야. 군데군데 많이 붙여놨더라고. 전봇대 거긴 언제 저렇게 붙였어 하니까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전에다 붙여놨다 이 소리 나더라고요. 10시에 기름 배달부가 왔다 가고 오후 12시 반 부동산업자 왔을 때 홍태순 씨가 이 사람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 2번 정도 기름 배달부가 외상값 받으러 왔는데 못 만났어요. 홍태순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자 생존 확인은 그럼 부동산업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싱크대 속에 있던 커피잔은 부동산업자와 만났을 때 마신 건 아니라고 해요. 부동산업자에게 물어봤겠죠. 홍태순 씨 동생은 전셋집의 세입자 구하기 위해 온 동네에 홍태순 씨가 전화번호를 붙여놨던 것을 기억해냈고 그 일 있기 보름 전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지 싶은데 어둑어둑한데도 전화가 오더라니까요. 전세 놓는 것에 대해 목소리가 거의 100% 남자예요. 원래 남을 의심하면 안 되는데 집 보러 온다는 사람도 천하 몇 번 남자분이 왔으니까 그게 의심스럽고요. 번호만 적어놓고 집 주소는 안 적어서 집 보려면은 한번 둘러봐야 되니까 홍태순 씨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어요. 방 보러 온 사람일 수도 있겠네. 커피를 이렇게 내오고 그러면은 그죠? 통신수사도 아무튼 했어요. 그러나 이건 어떤 또렷하게 이게 용의점이다 할 만한 건 없었어요. 홍태순 씨는 휴대전화가 없습니다. 미리부터 예정돼 있던 약속은 아니지만 이날 갑작스럽게 범인이 방문을 하게 되고 또 그 방문에 대해서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온 집안을 아주 자유롭게 다니면서 필요한 도구를 다 갖고 온 거네요. 부엌에서 비닐봉지 랩, 안방에서 넥타이, 화장실에서 수건, 아들 방에서 청테이프, 전깃줄을 찾아서 갖고 왔구나. 집안을 다 뒤진 건 맞네? 그럼 이거는 뭘 훔쳐가려고 뒤진 건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범인은 면식관계이면서 집안 내부 구조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피해자의 집에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은 올 사람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방문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홍태순 씨가 기다리던 세입자의 방문이기 때문에 커피잔을 아끼던 걸 꺼내서 내오고 김장도 멈췄던 건 아닐까. 범인은 1.5층이 존재하는 특이한 집 구조인 홍태순 씨의 집을 처음 온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살해 도구, 사체를 결박한 물건들을 온 집안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미 몇 번이나 홍태순 씨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고 나아가 현재 혼자 지내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나기 한 일주일 전인가 그렇게 됐는데 언니가 친구하고 놀러 가는데 화장품 샘플이 없나 묻더라고요. 그래도 언니가 아무하고나 친하게 지낸 건 아니고 친한 친구들이 한 번씩 오긴 오는 것 같았어요. 몰라요.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 한번 중학교 동창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아니 길거리인가 그런 데서 만난 것 같아요. 소파에 보험증 서 있더라고요. 언니 보험 넣은 거 거기 언니 친구분이 한 분 있어요. 보험회사고 동창. 이게 뭘까요? 현장에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한 동창생과 언니 이름으로 된 보험증서가 사건 현장에 소파에 있었다. 이거네요. 여자야? 우리 처형이 보험 같은 거 드는 성질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그걸 들었어요. 통화를 했다. 제일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이 그 동창이다. 2명이 왔을까요? 2명? 남자를 하나 데려온 거야. 그래서 커피를 2잔 내온 게 손님이 2명인 거야. 자기는 안 마시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자 혼자 이게 되나? 동창이 유력하냐? 홍태순 씨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3분 47초는 그 사람인데 자 이제 그 사람 뭐 조사해봤겠죠? 이 사람하고 친하고 죽기 전에도 연락이 돼서 통화 내역 확인되니까 동창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한 거죠. 17일에 뭐 때문에 전화했냐? 홍태순 씨가 보험을 해약하려고 했다. 그 문제로 집에 왔던 게 아니냐.
그 피해자 인근까지 와서 휴대전화 확인된 게 있었고 됐으니까 뭐. 아, 또 이 근처에서 전화한 게 잡혔네요. 자, 근데 난 안 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계속하는데도 절대로 안 갔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동창은 보험 해약 문제로 홍태순 씨와 이야기가 있었고 소파에 있던 보험 서류는 동창이 집 근처 식당에 맡겨둔 걸 홍태순 씨가 찾아서 집으로 가져온 거래요. 그래도 가족은 일단 동창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지. 그 당시 처형이 보험 해약하면 설계사가 감점을 받는다고 하고 보험 넣어라 하고 나한테 감점이 온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랬겠나. 아, 그 문제 때문에. 아, 근데 보험 해약하냐 마냐 이 문제로 살인까지는 안 와. 박정희 대통령 때 간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독일 파견된 간호사들 전부 다 시체 만졌거든요. 그 동창 그 사람은 옛날에 그 서도까지 갔다 왔는데 간호사로 갔잖아. 아, 그래? 아, 그것까진 난 모르는데. 어른들이 안 계시니 생전 여기를 오질 않아요. 이분이 잠깐만 지금 통화 중이셔서, 아니 운전 중이어서 정신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염을 하듯이 시신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는 그런 게 있구나. 습관이겠죠, 일종의. 자, 그럼 이 사람 찾아야 돼. 해당 보험사에 아직 일하는지 확인했는데 연락이 안 왔습니다. 유족 측에서도 지금도 틀림없이 범인이 맞는데 증거가 없어서 처벌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을 해보면 틀림없이 범인이 맞다 이 촉이 오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그런 게 아니라고. 동창 그분이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당시 경찰은 동창이 한 범행은 아니라고 하는데, 왜냐? 매듭을 묶은 걸로 봐서는 여자가 묶었다고 볼 수가 없더라고. 좀 희한한 방법이긴 합니다. 결박한 상태로 봐선 이건 그냥 일반인이 결박한 건 아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은 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신에다 하는 그 매듭이 따로 있던데, 단순하게 신발끈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이쁘게 묶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매듭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자라고 해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남자 하나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 그 해지 방어팀일 수 있는 거잖아. 보험 해지 얘기 나왔으니까. 아무튼 뭐 경찰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짓이거든요. 자, 장례 지도사입니다. 손을 이렇게 묶으시고 이쪽 발목을 묶으신 거는, 이거는 장례랑 전혀 상관없는 매듭일 거예요. 아, 그래?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 같은 거 아닐까요? 예,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게 노란 달러 때문에. 손을 저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뒤로 깍지 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좀 특이하긴 합니다. 붕대를 이렇게 묶을 일이 없는데 두 다리를 이렇게까지 고정시킬 일이 없죠. 사망자의 예를 위해 매듭을 최소화하는 실제 염과는 전혀 다르고, 간호사들도 이렇게 환자를 다루진 않는다. 산악회 편집장이시네요. 잡지사. 아주 전문성 있는 매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나 본 게 있는 사람 같아요. 여자가 이렇게 묶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 아주 현장 잔뼈가 굵으신 화물차 기사님, 산악회 이사님, 꼬아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당기고 하는 걸 보면 여자들이 묶어서 하기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요런 실험 좋네요. 매듭에 관련된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각 분야에서 직접 한번 해본 거야, 보고서. 낚시 매듭 전문가 이분이 제일 비슷하게 한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게 전깃줄이 해보면 알지만 꽉 안 묶입니다. 일단 이게 빳빳하기도 하고 약간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밀려나서 풀리지 않아요? 힘을 꽤 주면서 해야 될 거예요. 남자가 했다고 보는 게 또 맞기도 한 것 같네.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쉬운 매듭은 아니었다. 자기 분야의 매듭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웠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경찰은 어째서 홍태순 씨의 사망 이후에 범인이 매듭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냐? 발버둥 치면요, 여기 발목에 무조건 상처가 나게 돼 있어요. 테이프 발라놓고 비닐봉지 덮어 씌우고, 그러고 손발 묶고, 그러고 이불 덮어놓고 도망갔다는 거죠. 이건 면식범이다, 면식범. 면식범 아니고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미안하니까 그래도 시신 정리를 이렇게 안 했겠나 생각해요. 과학수사가 발달한 현재도 같은 시선일까? 오윤성 교수님 나왔고요. 이물질을 앞에다 대고 이렇게 막은 것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마 피해자에 대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 자체가 상당히 기괴하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를 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간편한 그런 방법의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묶인 자국을 중심으로 벌겋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결박을 당한 것 같다. 코와 입을 막은 청테이프 이런 거는 살인의 의도보다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재갈의 의미가 클 거예요. 아마 묶으면서 피부에 자극을 주면서 마찰성 표피 박탈이 동반된 걸로 보여요. 이거는 살아있을 때 단단하게 꽉 묶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묶여서 난 상처예요. 현재 과학수사 관점에서는 살아있었을 때 제압하려고 묶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네요. 의견이 이렇게 반대일 수가 있나? 부검 소견서 봅시다. 나이키 신으셨고, 사실 저희 부검 관정서가 안 나간 것들도 있거든요. 이래서 따로 문서로 아마 안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감정서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기록이 없어서 얘기하려니까 좀 어렵죠. 와, 기록이 없어? 그러면은 기억은 있나? 아, 죽었네요. 그때 부검한 사람은. 이러면 더 이상 뭐 조사할 방법이 있나? 아, 아니네, 안 죽었네. 아이 깜짝이야. 아이씨, 가셨는 데가 퇴근이었어? 부검이 통화됐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가씨는 20년 전 이야기를 다 기억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때는 바야흐로 2021년도인데 22년 전이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왜 이래? 화가 많네. 위가 안 좋으신가? 부검감정서가 작성이 안 되는 사건들도 있나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의뢰를 받았는데 의뢰를 받아 부검했는데 감정서를 제출 안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잡을 수 있는 건데 범인을 그냥 잊히는 거네요. 이렇게 이분은. 좀 특이했던 게 좀 우리 일반적으로 결박을 하면 손을 뒤쪽으로 주로 많이 감는데 손을 앞으로 결박이 된 상태하고 일반 강력 사건보다 약간 이 현장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부자연스럽다 뭔가. 부산 청테이프 사건과 대구 청테이프 사건은 앞으로 양손이 결박된 점이 특이하다. 앞으로 결박, 범인이 어떤 목표하는 물건들을 찾기 위해 협박하거나 위협할 때 보통 이렇게 피해자를 결박하는데요. 범인이 목적으로 하는 귀금속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디다 숨겼냐 돈 될 만한 거 말해. 그때 이렇게 묶을 수도 있다 양손을. 부산은 철저하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청테이프를 썼어요. 근데 이 사건은 뭐냐? 청테이프, 넥타이, 전깃줄. 이것은 집안에 있는 묶을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사용했구나. 이게 조금 달라요. 이게 살인의 수단은 아니에요. 되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박을 해놓고 어떤 형태로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지 못하도록 또 이제 다시 테이프와 이물질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피해자의 상황도 보면 평상시에 현금을 많이 놓지 않았다라는 진술들이 많이 있고요. 은행 통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비밀번호를 알아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두부에 상당히 많은 상처가 있다. 아, 여러 번 때린 거야. 말하라고 빨리. 취조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고문하듯이 뭐 공격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이거로는 사망할 정도는 아니고요. 사망하려면 머리 손상으로 머리뼈 골절, 그 다음에 뇌 실질의 출혈이나 멍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뼈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출혈이 있으면 그 전에 다른 부위는 우리가 생존 손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사망한 뒤에도 가격이 이루어지면 두피는 상당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혈흔이 많이 있어야 돼요. 벽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튀죠. 분명히 묻죠. 비산 혈흔이 없다 집에. 살아있을 때 상처를 입었다면 더 많은 혈흔 자국,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너무 적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머리 쪽의 손상은 확인 작업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점출혈입니다. 코와 입을 막아도 생길 수 있는데 목눌림 질식사에서 훨씬 더 현저하게 나타나요. 즉 스카프로 강력하게 목을 맸든 어떤 도구를 이용했든 그런 목을 압박, 경부를 압박해서 사망케 했다. 그리고 목에 이런 끈자국. 후두 점막에 일혈점이 있는 저 사진을 보면 어쨌든 저는 우선은 경부 압박 질식부터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지식으로 그 당시를 좀 추정해 보자면은 거칠게 소리치며 저항하는 홍태순 씨를 범인은 장갑으로 입을 막고 양손 결박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거나 뭐 그러지 못했거나 죽이고 확인 사살하려고 수석으로 머리를 몇 번 내리치고 달아났다는 거다. 그러면 피가 튀긴 튀어도 적게 튈 수 있겠죠. 죽으면 몸 안에 피가 돌지 않으니까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울컥울컥 나오지가 않는다고. 죽은 상태로 상처가 나면 피가 굳기 전에 흘리더라도. 최초 경찰 수사에서 범인은 홍태순 씨의 지인일 것이라는 방향과 다르게 범인은 그저 사리가 가득한 범죄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제 강도 과정에서 정체를 들켜 죽였을 가능성도 있고. 1층에 새들어 사는 할머니가 그 집을 한 열흘간 비웠는데 절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두 개가 겹친단 말이에요. 겹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건을 별개로 놓고 생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홍태순 씨가 살해당한 걸로 보이는 날 아침, 전날 이사온 60세 여성 1층 세입자가 기름 외상값을 홍태순 씨에게 주고 아침에 외출했다가 밤 11시에 귀가해보니까 목걸이 반지가 없어졌다. 이 새끼가 털었구나. 빈집을 또 뒤지면서 같은 건물이니까. 지금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첫 범행을 저질렀는데 아무것도 못 얻은 거야. 이대로 못 가는 거지. 피해자 딸. 귀금속은 제 방 장롱 서랍에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대로 있었어요. 이상하다. 집을 다 뒤졌는데 이 집에서 아무것도 못 찾을 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봐봐. 도둑들이 못 찾을 법한 곳에 둔다 해가지고 제 장이 작게 있었어요. 서랍의 안쪽에 넣어놨던 거죠. 그래서 못 찾은 건진 모르겠네요. 단순 강도라기에 찜찜한 부분이 있다. 사건이 난 걸로 추정된 날 직전에 전세금 들어올 만한 일이 있었잖아요. 세입자가 구해줬으니까. 몰랐어요 전혀.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계좌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만약에 비밀번호를 요구했다면 답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세 보증금이 들어온 시기였다. 그러면 이거 이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더 수상한 건 피해자 살해한 범인이 도주하기 전 마지막으로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웠다는 점. 그러면 이미 사망한 피해자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다는 것은 이건 뭐 실용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면식 관계에서 아마 그 시신으로서의 피해자 얼굴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려놨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은 천만 배우 표창원 아저씨의 친구. 공격 행위와 이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으면 하겠다라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이거야. 보험 그 동창이 남자 하나 데리고 온 겁니다. 범인 중 한 사람은 시신의 모습을 수습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수건 가져오고 부엌에서 비닐봉지랩을 챙겨왔던 걸로 보인다. 극과 극의 감정이 혼재했던 현장. 그러니까 과거 수사진들이 이 현장에서 범인이 미안함을 읽어낸 것도 결코 틀린 추리는 아니다. 어떤 새끼들이야 대체. 이 집은 항상 세입자들이 들락날락했다는 거죠.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굉장히 잘 아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부동산 업자도 좀 사실 의심이 되죠. 이사하니까 이 집에 보증금 들어오는 거 알고 집을 소개해주면서 손님들 데리고 왔을 거고 그러면서 집도 같이 보았을 거고 금품 강취나 절취의 목적이 있다. 2명일 가능성을 추정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문을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범죄의 경력, 경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다. 범죄의 경험이 있는 새끼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나? 이것도 공부 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과자 새끼들이 개빡통인데 공소시효도 끝나긴 했지만 사실 왜 피해자가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가족들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이유나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에 대해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를 밝히고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범이 있다고 보면 누군가 한 명은 이 상황이 살인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을 드러내거나 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전문가들은 면식범의 계획 강도 살인으로 보이고 최소 2명, 그중 한 사람이 여성일 가능성, 남녀일 가능성, 집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을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낸 인물들, 그리고 건물 구조, 가족들의 부재를 알고 있는 사람, 부동산 중개사, 집 보러 왔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전과자 위주로 좀 먼저 안 해봤겠냐 경찰이, 그지? 요렇게 끝났네요. 그 검안 소견서가 없는 게 좀 아쉽네. 부검했을 때
그거 있었으면 좀 달랐을까요? 청테이프 살인 사건이 한 뭐 3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미제가 됐나요? 부산 사건도 그렇고 청테이프 사건이 좀 유사하게 좀 일어나네. 같은 새끼일까 범인이? 관련선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당연히 다 해봤겠죠. 그죠? 해보고서는 이제 못 잡은 거겠지. 미제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1284회 엄마의 마지막 손님 대구 청테이프 살인 사건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미나게 나왔던 편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